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요? 주택 공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편을 만들어서 또 나간 적이 있어요. 집을 지으려면 일단 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땅이 없어도 난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 주셨었던 그 싱가포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땅이 없을 텐데 어떻게 확보를 하고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또 주택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또 알 수가 있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지난 편 한번 꼭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우리는 지난 편에 분명 그랬잖아. 다른 나라와 달리 수도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 살겠다고 했을 때 막을 방법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외국인까지도 나름대로, 우리는 공정하게 대우하는 선진 국가니까 그런 처리를 했지만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는 그렇게 안 했다고 했잖아.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게, 그런데 좋다. 그러면 외국인도 우리랑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 와서 살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냐. 그러면 서울에 좋은 집들 잘 지어보자 했을 때 집이 요즘 안 지어지잖아. 네, 안 지어지잖아요. 네가 질문한 것처럼 땅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싱가포르 집값도 엄청 비싸고, 홍콩도 엄청 비싸고, 상하이도 엄청 비싸고 다 한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또 남들보다 더 대안을 많이 만들어야 돼. 일단 싱가포르 말을 하면, 싱가포르는 모든 국토의 한 90% 가까이가 국유지야. 그 출발점이 운이 좋았어. 싱가포르는 원래 어디 식민지였니? 뭐 영국 식민지였던 맞아. 말레이시아였잖아요. 맞아. 영국 식민지였을 때부터 이제 따져보면 싱가포르의 지금 대부분의 지역은 영국 동인도 회사의 소유가 대부분이었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동인도 회사가 나름대로 무역 기지로 설치했던 장소들, 어떤 창고들 이런 게 대부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 싱가포르에 대한 그 배타적인 권한을 영국이 가져갔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뭐라고 해야 돼? 이 싱가포르와 관련된 여러 권한을 말레이시아에 넘겼잖아.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싱가포르로 넘겨받았고. 네,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동인도 회사라는 영국 사람들이 쓰던 땅을 통째로 말레이시아 줬었고, 그럼 말레이시아가 얼마 안 돼서 야, 이 쓸모없는 어촌마을하고 너희 화교들 우린 꼴 보기 싫어. 나가! 한 거잖아. 하고 독립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그래도 꽤 국유지가 있었어. 근데 초기에 국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국유지 비율이 높지는 않아. 일단 1949년도에 영국 식민지였을 때 국가 토지의 소유지가 그 싱가포르 지금 영토에서 30%야. 그런데 그 전체 영토에서 국유지가 30%라는 건 공산권 사회주의 국가권 아니고서는 대단한 비율이야. 그렇죠. 사실상. 그럼 세 평 중에 한 평 국가권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그 다음에 65년도에 이 자치정부 수립했었을 때는 그나마 여기에 그 사유지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영국인이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들도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젠 50%까지 올라와.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출발했을 때 땅의 절반이 국유지가 된 거야. 그 다음에 그런데 리콴유의 무서운 점이 뭐냐 하면, 땅의 절반이 국유지였으면 야, 우리는 그래도 국유지를 많이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냥 그거에 만족할 법한데, 이 사람은 멀리를 본 것 같아. 자기가 영국에서 공부를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무서움, 땅 가격의 무서움을 안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태생적으로 굉장히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신도시라는 개념을 처음 생각해낸 나라가 영국이거든. 런던이 너무 바글바글하고 런던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런던 외곽에 우리로 따지면 분당, 일산 같은 걸 만들자 이 생각을 해냈던 게 영국이야. 그러니 이 사람은 아는 거야. 이게 땅이라는 게 나중엔 더 늘릴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처음부터 확고했어.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건 개인의 노력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 그래서 토지 가치의 상승분은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져가야 되는 거다. 이 인식이 확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땅을
한 평이라도 더 국가가 매입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2002년에는 국가 소유의 땅이 90%가 됐어. 점점 이 비중을 높여갔네요. 맞아. 그래서 이런 거야. 그냥 틀린 말 아니지. 우리 제일 좋은 아파트, 제일 좋은 상권 다 역세권이라고 하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 지하철역 누가 넘는 거야? 국민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야. 결국 네 땅값이 오른 건 국민 전체 세금으로 네 땅값을 올려준 건데 그걸 네가 왜 꿀꺽하니? 이거는 국가가 해야지. 그래서 네 땅 네 땅 아니고 대신 넌 사용권 한 100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정말 정확히 말하면 공공 아파트는 임대 방식이 99년 임대야. 난 이것도 웃겨. 내가 99년을 못 사는데 왜 99년을 임대를 해준다라고 나서는 건지. 물론 임대 기간 만료 후에는 토지는 국가에 다시 환수가 돼. 하여튼 그래서 네가 아무리 무병장수를 하든 그냥 거기서 살아 이렇게 해준 것 같아. 가끔 또 싱가포르가 장수하는 사람도 있거든. 자,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자가 보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 그리고 국가가 가장 안정적인 주거를 만들어준 나라라는 게 바로 그 이면에 이런 남다른 출발선이 있었다는 거고, 그 하나가 더 있어. 싱가포르이 땅이 부족하다고 했었잖아. 네. 그런데 너도 싱가포르 가봤었잖아. 네. 근데 싱가포르이 이렇게 땅이 부족하다 보니 싱가포르의 기간 시설망 또는 기간 산업들 전부 간척지에다가 해요. 해안을 매립해서 땅을 늘린 곳에다가 본인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가는 거야. 근데 땅을 얼마나 늘렸느냐? 1965년 독립 이후 싱가포르이 매립을 통해서 국토 면적을 몇 % 늘렸을까? 글쎄요. 한 30%? 많이 잡은 거예요. 많이 잡은 거지. 네. 한 25% 돼. 대단하네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 대단하네요. 그럼 교수님 저는 박 교수 나는 싱가포르에서 매립지를 못 가봤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창의공항이 매립지에 있어. 그다음에 주롱섬이라고 석유학단지인데 이거는 이제 산업 좀 해보신 분들은 자주 가셨을 텐데 이것도 매립지고 투아스 항만도 매립지야. 그러니까 국가의 주요 인프라망이 모두 매립지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싱가포르는 초기에 운도 좋았지만 리콴유 수상이 처음부터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못하게 일관되게 부동산에 대한 철학을 국민들에게 심어놓은 거야. 그게 굉장히 주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싱가포르의 총리가 지금까지 건국 이래 지금까지 총리가 3명밖에 없잖아. 그렇죠. 정책의 연속성도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소위 어떤 정책을 써서 약발이 안 먹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왜? 다음 대통령이 5년 버티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싱가포르는 3명의 총리가 1965년 독립 이후 지금까지 재임을 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리콴유 아들이잖아.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말 다 한 거지 뭐. 그러니 싱가포르에선 더 이상 부동산 투기라든가 토지를 가지고 잉여 이익을 남긴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에 박힌 거야. 여기서는 뭐 땅 가지고는 장난 못 친다.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C급 농지는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자기 농지로 인정을 해줘야지만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계속 유지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우리가 그 해방되자마자 또 농지개혁법 또 통해서 또 자육농을 또 육성을 했기 때문에 맞아.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부산, 인천, 서울 뭐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이런 C급은 전부 국유지화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이촌 향도 현상으로 올라온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주거 안정을 많이 줘야 되고 해야 되니 이거는 사용권만 가져가셔. 만약에 초기 건국부터 그랬으면 우리도 지금처럼 감론을박이 많지는 않았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는 가정이 서야 돼요. 김일성은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 북과 남의 어떤 차별성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우린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네, 거니까. 우리나라는 유상했죠.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철학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와서 토지 공개념을 강화한다? 물론 전 국민이 투표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저항의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거는 어떤 국민 개개인의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도 맞지 않아요. 네, 뭐 제가 영성아, 더 단독 카메라 다시 한번 줘. 이 지금 의견은 제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는 감히 의견입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다면, 네. 태극기 소대장 아니에요. 용준 PD가 우리나라는 뭐 개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맞아.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요. 아니, 그럼 그게 우리나라의 장점이잖아. 서로 다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다수결이나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되면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좀 따르는 거고. 그렇죠. 물론 비판하는 건 또 내 자유지. 그렇죠. 결정은 그렇게 됐지만 난 계속 비판할 거다. 그 비판하는 사람도 또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또 편집은 또 PD님 자유고. 어쨌든 우리 많이 용중의 의견에 허심탄회한 비판 쑥쑥 달아주세요. 아니 뭐 부산 뭐 대구 뭐 이런 데서 뭐 대도시에서 토지 공개념이 됐다는 건 그 낙동강 전선이 무너진 거예요. 말 되는 거네. 북한한테 그것도. 먹힌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싱가포르가 이렇게 주택 문제를 비교적 우리보다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역사적인 맥락까지 봐야지. 맞아요. 우리는 안 하고 뭐 하냐 이렇게 우리는 싱가포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와서 싱가포르가 비교해서 우리 보러 그만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야 이건 쉽지 않은 얘기긴 하다. 국가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일단 체급 자체가 너무 다른 나라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타이페이랑도 좀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대만 오히려 대만이 좀 더 현실성이 있겠네요. 아마. 자,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2차 세계대전에 우리나 다른 여타 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 피해가 적었지. 거의 없었어. 우리 타이페이 놀러 가보시거나 타이페이 외곽의 온천 지역 놀러 가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일본식 가옥들이 꽤 있네? 맞습니다. 그때 일본 식민지였을 때 가옥들이 하나도 파손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온천 지역에 료칸 비슷한 거 운영하는 그 가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페이 외곽의 농가 쪽으로 살짝 빠져나가면 또 일본식 가옥들의 모습들이 질비한데 야 얘네는 일본풍이네가 아니라 옛날에 일본 식민지 때부터 있었던 건물을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도 꽤 많은 거예요. 이게 증명하듯이 대만은 물론 대만인들도 피해 입었지만 다른 여타의 나라처럼 우리 을지로 쪽이나 충무로 쪽에 있는 적산가옥들 하나도 없잖아. 네, 없었죠. 없잖아. 없죠. 그런 피해는 없다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최고급으로 만들어놓은 총독부까지 폭발했는데 그거 뭐 적산가 남아 있겠어요. 그렇네. 대리석으로 만든 화강암으로 만든 거를 다 폭발시켰는데. 그 당시의 최고의 건축물이었죠.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러면 대만의 스타트는 우리 싱가포르의 스타트가 동인도 회사라면 대만의 스타트는 일본 식민지겠구나. 근데 일본이 대만을 아주 골고루 수탈하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정말 잘해놨어. 그래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대만 서부를 종단으로 연결하는 종관철도를 구축했는데 이 종관철도가 북부의 타이페이부터 남부의 카오슝과 그 밑에까지 쭉 연결하는 철도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놨던 여러 도시 인프라 그리고 아주 각각의 도시마다 기능들이 있거든. 너는 농업과 관련된 걸 넌 하고 너는 상공업하고 너는 무역항을 하고 이게 나눠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을 거점화해서 골고루 필요한 걸 가져가려는 일본 때문에 초기부터 대만은 건국 이래 지역 균형 발전이 달성한 거야. 일본 특인 것 같아요. 경부선부터 놓잖아요. 맞아. 그렇네. 그래서 어떤 정도냐? 대만의 수도 어디? 대만 타이페이. 타이페이가 전체 인구의 비중이 몇일까? 우리나라 서울하고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잖아. 거의 절반이죠. 대만 타이페이. 타이페이
제2도시 가오슝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이게 2025년 기준이야. 60%? 10%야.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이 잘 돼 있네요. 구 타이페이 현이라고 신베이시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타이페이 외곽 쪽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한 400만 명, 17%.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나라 뭐 수도권이라고 해봤자 30%가 안 돼. 30%안 되네요. 그리고 카오슝이 네가 말한 그게 11.7%. 그래서 카오슝이 270만이네. 그러니까 타이페이보다 살짝 더 많은 거네. 가오슝. 그리고 타이난시. 이도 휴양지로도 또 유명하거든. 그렇죠. 여기가 또 8%. 그러니까 대표적인 도시들이 다 10% 언저리대로 다 몰려 있는 거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타이페이밖에 못 가봤어요. 가오슝 못 가봤어요. 물론 대만을 엄밀히 말하면 타이페이와 타이페이 옆에 수도권을 타이페이, 신베이, 기룡, 타오위안 이렇게 다 합쳐서 다 이게 수도권이라 불러. 그렇게 다 했었을 때가 40%가 될 듯 말 듯해.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서울과 수도권 합쳐 50%는 50, 사실 한 2% 넘지, 맞아. 그런데 아직 40%밖에 안 된다라는 것도 다 합쳤을 때 근처를 그랬을 때 이 정도니까 여기는 상당히 지역 균형 발전이 잘 된 거지. 그러면 일본이 만들어놨던 각각 지역마다의 산업 거점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1980년대부터 이때부터 대만도 그냥 일본의 그 거점 만들어 놓은 게 앵커 역할을 하니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본인들도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업단지들을 첨단 산업단지는 어디 그 다음에 농업산업단지는 어디 그 수출 가공단지는 어디 이걸 다 나눠서 분산을 해놨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만 같은 경우도 또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네. 그렇죠. 어떻게 됐다? 일제 식민지. 일제 식민지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또 돌아왔을 때 한국 전쟁이 터졌어. 그렇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도 또 있었고. 네, 강점기 이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있었고. 그렇지. 그럼 일제 강점기부터 얘기를 해보자고. 일제 강점기 때 근대화하면서 신분제를 철폐했어요. 네, 제1차 갑오개혁 때 이제 법적으로는 없앴죠. 그렇지. 네. 그러면 내가 이 동네에 계속 살고 있으면 내가 개똥이 아들인 걸 다 알아. 네. 그렇죠. 내가 대대손손 노빈 걸 다 알아. 머슴집이고. 머슴집인 걸 다 알아. 네. 그 동네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렇죠. 서울로 가거나 상하이로 가거나 네. 도쿄로 가거나 하와이에 사탕수수를 하더라도 네. 이 오랜 동네를 벗어나야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야. 네, 세탁을 한번 해야죠. 그렇지. 네. 그래서 바로 신분 세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살던 동네에 살 수가 또 없어. 그리고 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것도 분명히 그렇죠. 있고 네. 먹고 살기 좋으면 개똥이 아들이면 뭐 어때? 계속 네. 살겠다고 한 사람도 있는 거잖아. 농사져서 뭐 풀칠하기 어려우니까 다 일자리 찾아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한 거죠. 맞아. 자,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 한국전쟁 때야. 한국전쟁 때 뭐 군산이니 목포니 뭐 부산이니 뭐 다른 지역들 나름대로 산업 거점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지역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황폐화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못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 예.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됐다? 서울로 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물론 서울만 간 건 아닙니다. 저도 그건 알죠.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서 서울을 자꾸 오다 보니까 서울은 계속 부피가 커지고 그런데 서울 말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역이 대만처럼 다른 데 있었느냐? 상당히 없었다는 거지. 제한적인 뭐 부산이 조금 뭐 됐을까. 맞아.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서울 중심으로 발달이 너무 편향되게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 균형 발전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도 지금 웬만한 돈을 쏟아붓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 이것도 다 역사적 맥락이 있네요. 자, 그럼 또 정리해보자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국유지, 동인도 회사 국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마음껏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정치 체제도 또 한몫을 했죠. 했었고. 그래서 집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건 네 개인 이익 아니야. 이건 공동체 이익이야. 라고 하면서 초기부터 가치관을 그렇게 심어줬고. 대만.
국토를 초기부터 넓게 썼던 거야. 지역 균형 발전으로. 그러니까 대만의 인구가 분산이 되면서 하니까 엄청난 과밀로 인한 뭐 이런 효과는 우리보다는 좀 적었다는 거지. 그래도 타이페이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 여러분. 대만 땅 전체가요. 경상도보다 조금 더 커요. 맞아. 네. 그래도 타이페이 집값이 엄청 비싼데 그래도 더 비싸질 수 있었던 걸 막을 수 있었던 건 국토를 넓게 썼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토를 넓게 쓰지도 못했고 그리고 국유지 하기에는 또 그럼 뭐 니들 북한 하지 뭘 나만 해 이런 소리 들을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맥락과 굴레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서울에 뭔가 추가적인 땅을 확보하기가 참 여의치 않게 됐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서울은 왜 사람이 많이 몰려 들어오면 집을 좀 더 짓거나 해야지 왜 그것도 안 하느냐 했었을 때 바로 이런 상황론적인 것들이 있다.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서울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나 이런 좀 이해가 좀 조금 더 한 단계 좀 깊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지?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번에는 왜 그 인구가 서울에는 이렇게 자꾸 인구가 몰려오고 싱가포르에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그 인구 말고 외국인들은 또 차별해서 해결한 게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이제 인구 유입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 확보 얘기했었고 토지가 있어도 그 위에 그럴싸한 좋은 집 못 지어주면 국가가 주택 공급했다고 얘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자금 조달이 이제 각 나라마다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건 다음 시간에.